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 앞으로 줄여서 KSTP라고 하겠습니다. KSTP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을 카이스트 창업 지원 센터장 전은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KSTP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TP는 국내외 최신 트렌드 기술, 기업, 인재와의 만남의 장으로서 작년에 판교센터 시절에 시작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강남구청과 협약에 따라서 이제 강남구 이 팁스타운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게 두 번째니까 앞으로 한 4번 더 남았네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분들 계속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1943년도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퍼셉트론이라는 그 이론이 57년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그런 이론인데요. 컴퓨테이션 파워와 그다음에 로직의 개발에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대학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C랭귀지로 숫자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짜고 훈련시키는데 3박 4일 돌려봤더니 인식률 65%가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나왔고 요즘은 챗 GPT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디스럽티브한 기술이 돼서 우리 생활 곁에 있습니다. 자, KSTP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분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속 중에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주제로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KSTP 제2회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술 세미나는 챗 GPT 개발에 기반이 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대형 언어 기반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 있어서 카이스트의 최고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 섭외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에 관해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실 서민중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 소개는 좀 빠르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언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한번 먼저 좀 쉽지는 않은 문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혹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췌된 건지 아시나요? 네,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아마 저작권 이슈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요. 네,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3번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나만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정답이 몇 번일까요? 혹시 물 좀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목이 잠겨가지고. 네. 네. 정답은 사실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답이 4번이더라고요. 보시면 뒤에 있는 문장을 이제 읽어 보셔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아마 이 문제를 왜 공무원 시험에 나왔을까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어를 맞춘다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어떤 문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좀 좋은 하나의 방법이죠. 좋은 테스트 방법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만약에 좀 풀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값은 뭐 물론 저희는 이 문장 전에 오는 문장도 보지만 뭐 다음에 오는 문장도 본다고 했었을 때 문장이 주어지면은 출력값은 빈칸에 단어를 맞추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음 단어를 맞추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함수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 함수를 잘 만든다면은 뭐 하나 장점은 명확하죠. 공무원 시험을 잘 풀겠죠. 근데 그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함수는 또 쓸모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주로 해볼 건데요.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journalist must be라는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 출력값으로 versatile 이렇게 출력을 낼 수 있는 함수.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이 AI 발전은 사실 다음 단어를 맞추는 함수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었을 때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됐건 GPT-4가 됐건 사실 AI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단어를 통계적으로 잘 맞출 뿐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음 단어를 잘 맞출 수 있으면 뭐 그 다음 단어를 또 다시 입력값으로 넣어줘서 계속 단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통계적으로는 그냥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통 드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AI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좀 문제는 혹시 왼쪽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서 왼쪽 그림은 초기 증기 기관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증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동 원리가 간단하죠. 저희가 알다시피 여기에 아마도 뭔가 불을 태워서 뭐 그런 석탄 같은 걸 넣어서 불을 때워서 이 불 때문에 공기가 팽창을 하면 이 피스톤이 위로 움직이고 그럼 여기 힘이 전달돼서 이게 움직인다. 이게 증기 기관이죠.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상당히 간단하고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원리지만 이제 그 원리가 실제로 가져온 것은 산업혁명이었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뭐 저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배 모든 종류의 그런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요하는 것들, 공장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오른쪽 그림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것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진공관이죠. 진공관 같은 경우도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전기는 뭐 발명된 지는 좀 됐죠. 1800년대 또는 1900년대 초반에 발명되고 많이 쓰였는데 당시에는 전기를 끄고 켜는 것이 물리적인 스위치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뭐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물리적인 스위치로 딱 전류를 끊으면은 이제 당연히 끊어지고 다시 켜려면은 또 전선이 연결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저희가 중간에 여기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이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개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은 전류가 원래 흐르는 전류인데 중간에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는 즉 스위치를 전류로서 컨트롤한다 이제 그런 간단한 개념이었죠. 근데 그 간단한 개념이 실제로 저희가 잘 아는 이게 처음에는 진공관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실리콘 같은 어떤 물질들이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게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기가 흐르지 않게도 만들 수 있는, 즉 반도체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대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전 두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현재 AI, 즉 챗GPT나 GPT-4나 이런 언어 모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정말 심플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다음 단어를 잘 맞출 뿐이다. 이제 이게 1번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플하다고 해서 그 임플리케이션이 결코 심플하진 않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과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죠. 코딩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이죠. 개발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긴 맥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맥락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문서화할 수 있다면 또는 설명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매일마다 하는 일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챗GPT가 이렇게 이걸 코드를 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답해주는, 그래서 좀 더 코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이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저희가 피우는 건데 사실 뭐 의학이나 또는 법률 도메인도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 안 한다가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가 이 주인공이 알란 튜링이라는 그 과학자인데, 이 주인공이 실제로 컴퓨터를 뭐 처음 만들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암호를 풀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 것으로 이제 유명하고,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요. 근데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튜링 테스트를 당시에 처음 제안할 때 알란 튜링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란 튜링은 그 튜링 테스트라 부르지는 않았던 거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 불렀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사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던진 질문이긴 한데 제가 좀 자세하게 그 설명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리겠지만, 기계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죠. 어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 또는 기계가 지능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저희는 이거를 뭔가 선입견으로는 물론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판단하는 방식은 저는 생각보다 사람도 상당히 관측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저를 보면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아마도 지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상한 말을 뱉으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저희도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지능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지적 존재구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도 사실은 사람도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들이 지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존재와 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챗GPT나 GPT-4가 지능이 있다 또는 이게 어떤 지적 존재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거를 disprove,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인트로를 마치려고 하는데 인트로가 좀 길긴 했지만 사실은 좀 발표를 오늘 하면서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거죠. 이걸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그거의 영향력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하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특히나 저는 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AI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게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11년 전이었는데 그 11년 전쯤이죠. 11년 전에 2012년이죠. 11년 전이면 작년 기준으로 10년 전인데 이제 그때는 어떤 해였냐면은 딥러닝이 세상에 거의 처음 등장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딥러닝 이전에는 저희는 보통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나 룰 베이스드와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다른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시면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는 입력값이 있으면 이거는 이해하시잖아요. 다 입력값. 말 그대로 뭐 그 뉴욕이란 주를 인근한 주들이 뭐가 있냐. 근데 옛날의 연구자들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답인데 이 질문에 대한 근데 뭔가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죠. 이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딥러닝 이전에 또는 최근에 어떤 AI 발전 이전의 그런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즉 사람의 개입이 많았다는 거죠. 인간의 개입, 연구자들의 개입.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창조자니까 설계자니까 이렇게 behave 해야 된다라는 걸 일일이 정해줬다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2012년도 이후부터 기술이 발달한 방향은 그 개입을 조금씩 줄이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개입을 거의 완전히 줄인 상태가 됐죠 이제. 그래서 2012년도 딱 10년 전, 11년 전인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후대에 사실 오늘 제가 하나 좀 그 어떤 기자분과 잠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발전 중에서 AI에서 만약에 세 가지 역사적인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뭐를 꼽을까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개수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들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아마 거의 동의할 것 같다. 1번이 2012년도에 저희가 알게 된 그 인공신경망의 귀환인 거죠. 근데 사실 인공신경망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센터장님께서 사실은 원래 시작은 아주 옛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개념적으로는 뭔가 될 것 같긴 했지만 잘 안 됐죠.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크지가 않았고 충분히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2012년도에 이미지 분류 문제를 딥러닝으로 접근한 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당시에는 딥러닝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또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들은 개입을 했습니다. 모델에. 근데 그 모델에 개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뉴럴 네트워크만 가지고 만든 팀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잘하는 팀들이 예를 들면은 뭐 USC 당시엔 회사가 잘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고 주로 학교나 연구소가 상당히 잘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USC ISI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또 옥스퍼드가 BGG라는 연구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분야를 잘했었고 그리고 제록스 연구센터 네, 거기도 지금은 뭐 거의 역사길 로 사라졌지만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그 세 팀이 뭐 다 비등비등했던 거죠 당시에. 근데 갑자기 토론토에 전혀 메이저 그 분야에선 관심이 없었던 잘 몰랐던 사람들이 세 명의 팀이 등장을 하더니 토론토 대학교에서 1등을 하는데 그 1등 한 것도 심지어 성능 차이가 거의 10%가 나는 거죠. 에러 레이트니까. 다른 세 팀은 다 비슷비슷해요 보시면. 근데 10%의 차이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이 팀들이 갖고 있던 코드 베이스는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길었던 반면에 여기서 이때 이 팀에서 그 만든 코드는 상당히 간단했다는 거죠. 한 뭐 500줄 코드. 근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 가능성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저희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이제는 연구 커뮤니티도 아니고 이제는 뭐 인류라고 해야 될까? 인류는 네, 첫 번째 가능성을 발견을 한 거죠. 여기서 그때 이제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그 두 번째 저자가 지금 오픈AI의 취업 사이언티스트 일리아고 거기에서 이제 어드바이저 즉 그 지도 교수로 있었던 분이 그 얼마 전에 좀 또 구글에서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저프리 힌턴. 네, 그렇게 두 분이 계시죠. 그 퍼스트 아서 분 같은 경우는 뭐 그 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당연히 그 엄청난 성과를 하나 남기셨으니까 네, more than enough긴 하지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스킵을 좀 할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를 2012년으로 뽑고 싶어요. 그때 저희는 딥러닝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태스크에 특화된 이미지 분류를 위한 모델이 있고 예를 들면 이건 이미지 분류죠. 그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레오파드냐, 뭐 제규어냐, 치타냐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라서. 근데 뭐 저희가 이미지 분류만 할 건 아니니까 뭐 이미지 그 분류가 아니라 물체 인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 도메인은 완전 다른 문제겠죠. 저희가 뭐 번역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마다 원래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이 존재를 했었는데 두 번째 전 브레이크스루 포인트를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로 뽑고 싶어요. 이제 좀 넘어가는데 제가 뭐 각 해마다 좀 있었던 사건들을 써놓게 했는데 네 17년도는 저는 트랜스포머다. 이게 정말 인상 깊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마스터 모델이라고 해서 앞으로 모델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상 2017년도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개발되고 나서 원래 가장 정말 중요했던 건 어쩌면은 원래 그 전에는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였다고 한다면은 점점 물론 한 번에 이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가 처음에는 기계 번역 텍스트 도메인에서 쓰이다가 2020년도가 돼서야 비전 도메인에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미지 쪽에 있는 모든 모델도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현재 AI에서는 이게 뭐 NLP냐, 비전이냐, 또는 심지어 오디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모든 곳에서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다 공개됐어요. 당시에 구글에서 이걸 논문으로 공개를 했었고 17년도 6월에 저도 사실 당시에 구글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논문이 나오기 전에 한번 그 팀 내에서 이거를 그 서큘레이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상당히 특이해가지고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 그렇게 세상을 바꿀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델 중심에서 좀 더 데이터 중심으로 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것도 이제는 뭐 좀 약간 너무 데이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갔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모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가 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모델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마스터 모델이 있다면은 굳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좀 과장을 섞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챗GPT를 꼽긴 할 텐데 근데 그건 좀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좀 챗GPT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그 전에 한두 개 정도를 뽑는다면은 2018년도에 지식전이 이제 결국은 저희는 하나 좀 중요했던 거는 오케이 다 좋은데 모델도 있고 한데 데이터가 많이 확보할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결국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입력값과 출력값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겠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를 발견을 하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다음 단어 맞추기 문제는 정말 매력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걸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너무 쉬운 문제를 언어 모델한테 풀라고 하면은 그건 수능 시험에서 사실은 정말 쉬운 문제를 내는 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모델한테 학습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어 맞추기 문제는 어쨌든 충분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단어를 뭐를 가리냐에 따라서 저희는 문법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어 맞추기 문제는 일단 충분히 어렵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음 단어 맞추기 문제는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서를 줘도 저는 단어를 하나를 가리고 맞추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니까 한 문서에 100개의 단어가 있다 하면은 전 100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상에는 문서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이런 일련의 발전들이 일어났고요. 다음 단어 맞추는 것들이 좀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분량 조절 실패를 해서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버트도 있을 것 같고 GPT-1도 이때 처음 나왔고요.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시대가 열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20년도 19년도에 돌아오면서 GPT-2가 나오게 되고 문장 생성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고 2020년도엔 GPT-3가 나옵니다. 이 GPT-3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데 이때 처음으로 오픈AI가 알게 된 그 사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지금 봤을 때 너무 당연한데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한 다음 단어 맞추는 모델을 한번 잘 만들어 봤던 거예요. GPT-2에서.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뭐 문장을 생성하는 건 좋긴 좋은데 뭐 이메일 쓸 때 도움되는 거 빼고는 이렇게 딱히 뭐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메일 쓸 때나 뭐 글 쓸 때 오토 컴플리션 해주고 이런 것들 관점에서 이제 그래서 그게 뭐 그 외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게 GPT-2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단어를 잘 맞출 수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 모델한테 어떤 걸 시켰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번역을 시켰을 때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다음 문장을 영어로 바꿔달라고 했었을 때 영어로 출력하는 게 그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잘 맞춘다면 할 일이겠죠. 그렇게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음 단어 맞추는 문제로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2020년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 단어 맞추도록 하는 거죠. 모델한테 이렇게 쭉 했더니 그걸 잘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원래는 우리가 그래도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은 어떤 번역이라는 문제를 위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만 건, 뭐 100만 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학습 데이터가 없이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서비스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내가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아야 했다면은 죄송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싶을 때 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모아야 했는데 이제는 그 서비스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어떤 API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게 사실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분류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생성이 가능한 게 이때부터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실제로 유저들 입장,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쓸모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델들을 좀 중간에서 한 번 더 그 사용자를 위해서 해주는 제스퍼나 또 한국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일단은 그 후에 2년 후에 챗GPT가 어쨌든 등장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사용자 친화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분량 조절을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 2021년도에는 이런 GPT-3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리고 심지어 코파일럿이랑 챗 GPT가 나오면서 사업성도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투자가 또 일어나고 많은 경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오늘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른 퍼스펙티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썼지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사실은 2023년도가 어떻게 변할 것 같냐 봤었을 때는 뭐 많은 것이 변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일 것 같냐라는 이제 보통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이폰 모먼트다 아니면은 뭐 인터넷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파괴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가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따라잡기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것저것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 뭐 그중 하나는 어떤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또 대체가 되는 서비스가 많아질 거고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네, 좀 급하게 좀 결론 내자면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네, 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원리 관점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의 임팩트는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임팩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실은 상당히 파괴적일 수 있을 까 생각하고 그리고 상한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좀 무기나 항공 우주 이런 것과 비슷하게 취급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러다이트 운동인데, 네, 저희 이런 것도 네, 그 산업혁명 때 네, 있었던 그런 운동이죠. 네, 한번 저희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은 그래도 좀 지냈지만 그래서 Q&A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예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그 챗GPT가 2월 달에 나온 이후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도 챗GPT 같은 그 모델을 짧은 기간 혹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스타트업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투자자 관점에 챗GPT가 나온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버티컬 그러니까 뭐 법무면 법무, 세무면 세무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컨셉을 잡은 스타트업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 핵심 코어가 챗GPT인데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물론 뭐 특정 회사가 어떤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하나 확실한 거는 챗 GPT가 나오면서 많은 사스 비즈니스들은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래서 그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상 네, 완전히 네, 침투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봇이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회사들 중에. 그래서 그건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많은 회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특히 상반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국엔 많은 회사들이 사스를 쓰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스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보거든요. 특히 챗GPT 같은 것들이 연계했을 때. 다만 챗GPT가 지금 스테이블한 상황이 또 아니어서 활용을 하기에 그래서 어떤 상당히 그 즉각성이 요구되고 상당히 그 디펜던시가 중요한 그러니까 즉 이게 꼭 돌아가야 되는데 챗GPT가 갑자기 너무 사용자 많다고 홀드가 걸려버리면 안 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결국은 어차피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직 장벽은 있을 것 같고요. 장벽이라기보다는 좀 당장의 어떤 진입 장벽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뭐랄까 성능 관점에선 전 사실 많은 회사들의 사스는 지금 침투당한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말씀하신 버티컬은 조금 더 커스터머 B2C나 커스터머랑 맞닿아 있는 일반 컨슈머랑 맞닿아 있는 서비스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B2C는 조금 영향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챗GPT의 등장으로 어떤 기술적인 그 수준은 상향 평준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런 머신러닝 API를 도입할 수가 없는 수준의 B2C가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특정 회사를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뭐 쇼핑 회사가 있었는데 그 쇼핑몰 회사가 뭐 검색 엔진에 기술을 투자할 어떤 여력은 없고, 그래서 검색 엔진은 그냥 완전히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오픈소스된 상당히 간단한 검색 엔진을 쓰고 그 대신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B2C 고객을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챗GPT를 씀으로써 단순간에 다른 기술에 투자했던 회사들하고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점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은 또 그런 회사들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컨슈머들은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회사 어떤 서비스를 쓰면은 그 서비스보다 뭐 절대적으로 좋은 대체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옮기지 않는 그런 좀 그런 그 캐릭터리스틱이 있으니까, 좀 B2C나 완전 버티컬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넬라스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두 분이시네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역으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삼성도 챗GPT를 당분간 쓰지 말아라라고 하명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챗GPT를 제가 해보니까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주면 정말 허접한 대답이 오고, 내 온갖 정보를 다 줘야만 나에게 맞는 어떤 대답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면 기업들이 챗GPT를 쓸 경우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향후에 가능할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런 기업들이 도입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이신 거죠. 네, 좋은 포인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정보 유출 때문에 좀 그렇게 일단은 한 것 같고, 물론 정보 유출될 게 아주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게 유출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그 그러니까 즉 오픈 AI의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거를 좀 온프레미스로 판다거나 삼성 내부에 설치를 해서 데이터가 반출될 그런 위험이 없거나, 이제 그런 형태의 아마도 그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런 암호화 형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쪽은 그런 것도 좀 연구하신 분들 계시죠. 암호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긴 하지만 그 회사가 알 수가 없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방향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온프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오픈AI 같은 회사가.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결국 오픈AI가 그렇게 B2C를 하면서 우리는 서버 온리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 이제 그 경쟁자라고 그 스스로 주장하는 회사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코열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B2B로 눈을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온프레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금융사나 삼성같이 어쨌든 정보가 중요한 곳들은 또 오히려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어떤 그 온프레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제 생각에는 이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또 어떤 그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갈 거라 보지만, 그것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당장은 막아놓은 거고, 아마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그게 삼성이 뭐 해외 온프레를 쓰든 아니면 국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SKT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그런 온프레를 쓰든, 결국에는 온프레를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 강연과 질의응답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기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사업 세미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업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이제 챗GPT에 관련된 또 어나더 강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발표를 진행해 주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김현수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략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보통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잠깐 제 짧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8년 동안은 그 펌웨어 그런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자바 쪽, MFC 옛날 윈도우즈 쪽, 그리고 웹 개발 2016년, 17년에는 머신러닝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모델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는 롤로 한 5년 이상을 보내다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머신러닝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오픈 AI 관련된 설명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의 많은 유니콘 기업들하고 어떤 식으로 오픈 AI에 있는 기술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AGI 이쪽으로 넘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먼저 AI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올해 한 3월 정도에 빌 게이츠의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하나의 글이 이제 포스팅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빌 게이츠가 The Age of AI has begun이라고 해서 AI 시대가 왔다,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문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기술됨으로 봤을 때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GUI 등장. 1980년대에 GUI를 선보였던 그 개발자의 데모 영상을 보고 이게 앞으로 나갈 방향성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부터 해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GUI까지 다양한 환경이 GUI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가장 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중반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 이제 숙제를 오픈 AI랑 같이 풀고자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 미국에 보면은 그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 그 생물학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과제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한 2년 정도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저희는 작년 9월에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GPT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서 유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이제 머신이 갖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뭐 세상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AI 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 있는 많은 유저들한테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챗 GPT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챗 GPT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여기 보시면 5일 만에 100만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되고, 불과 2달 만에 1억 명의 유저가 챗 GPT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빠르게 많은 일반 사용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 그리고 모델 중심에서 아까 전에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GPT-3라는 모델이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V100이라고 하는 GPU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355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V100이 아니라 A100을 1024장을 꽂아가지고 병렬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한 달 정도, 약 34일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규모의 데이터셋을 병렬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사실 기존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일반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회사가 있었고 이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MS랑 오픈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AI는 범용 인공지능을 AGI를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미션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이런 텍스트를 생성한다거나 텍스트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코드를 만들어 주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실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나 다양한 또 비용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AI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MS 코코라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4년에 오픈된 데이터셋인데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전부 다 오브젝트를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그 캡셔닝 된 데이터를 5줄을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스탠퍼드나 유명한 대학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데이터긴 한데 30만 개가 넘는 이런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만드는 뭔가 모델을 만들 때, 예전에는 간이라는 모델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MS 코코라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AI 쪽으로는 이미 많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들어와서 오픈AI에 10억 불, 그리고 최근에는 100억 불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팅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30만 개의 CPU 코어와 그리고 1만 개의 GPU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그냥 GPU 1만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픈AI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GPT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붓고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3사를 다 따져서 굳이 성능을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GPT 모델을 만들 때는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특히 인피니티 밴드와 같은 설정이 일반적으로 그 GPU 팜을 만들 때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데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들을 경험을 국내에 있는 고객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현업분들,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itHub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GitHub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빙을 통해 가지고 검색 엔진에 대해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기존에는 검색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치고 검색을 하고 난 결과물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내가 찾는 정보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가진 다음에 요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딱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각주, 즉 참고 URL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볼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레벨에서 빠르게 이제 오픈AI 서비스들을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오피스 사무용 제품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불리는 제품들인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도 이제 오픈AI 기술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픈AI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들은 오픈AI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애저 클라우드에서도 오픈 AI 기술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빼긴 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온라인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늦게 미팅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코파일럿한테. 그러면은 누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요약해 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미팅이 끝나면은 그 미팅에 대해서 요약도 해서 내보내주고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액션 아이템도 며칠까지 누가 뭘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다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들어오는 그 미팅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 누군가들하고는 어떻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요약을 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를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십 개의 회사들과 오픈 AI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택 센터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모 고객사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잠깐 미팅 갔다 온 고객사가 있는데 그 고객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매년 고객센터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오토 GPT처럼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개선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컨택센터에 들어온 다양한 로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간단하게 주석만 입력을 하면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현업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딘가에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쿼리를 할 줄 몰라요. SQL이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명확해요. 그냥 지난 분기 누구가 어떻게 얼마큼 지출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질의에 대해서 자동으로 코드로 쿼리로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쿼리를 보낼 수 있게끔 또는 복잡한 이런 집계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쿼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회사 내부에 그런 전문가가 없어라고 했을 때 그런 쿼리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또도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의 코드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 내부에 일단 대외 서비스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작게 오픈 AI를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사내에 있는 그 검색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거나 또는 그 흩어져 있는 그 정보 지식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요약해서 뽑아서 활용할 수 있을지 KMS를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품질 관련해서 일단 찾아보면은 기존의 데이터 소스에 보면은 물론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기도 하겠지만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검색 엔진이 있고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보통은 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텐데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뭐 문서가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발췌해서 요약을 해서 결과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컨텐츠에 보면은 주제 아니면은 태그, 키워드들, 메타 태그들 이런 정보들 기반으로 보통은 검색을 할 텐데 그 검색에 대한 색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GPT를 이용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색인 엔진을 검색 엔진을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회사 내부에 보면은 뭐 위키 또는 컨퍼런스 아니면은 그 다양한 또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검색이 잘 안 됩니다. 특히 한글 검색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컨텐츠 정보들을 미리 다 임베딩을 해서 임베딩된 벡터 값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질의가 들어오면은 그 질의에 대해서도 임베딩을 하고 임베딩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결과를 뽑아내고 그 유사도 기반으로 이제 검색된 결과를 다시 요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보통 많이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가능한 이제 이유는 그 오픈 AI에 보면은 임베딩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스트 임베딩 에이다 002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1번에 보면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벡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임베딩 에이다 002 같은 경우에는 1536차원의 그 값으로 나옵니다. 그냥 배열로 이렇게 쭉 소수점으로 쭉 나옵니다. 그 값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That is a happy person이라고 하는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하고 가장 가까운 벡터 값, 실제 스칼라 그러니까 뭐 길이나 아니면 방향을까지 고려한 이 벡터와 가장 유사한 값이 있으면은 그 코사인 시뮬리티 기법에 의거해서 유사도 결과를 확인을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검색 결과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키워드가 없더라도 그 매칭되는 키워드가 없더라도 유사한 의미의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검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GPT 모델이 있고 GPT 모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밀어놓고 학습을 해서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GPU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추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뭐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출시한 빙이라는 서비스도 별도의 이제 검색 엔진이 GPT 모델과 같이 사용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M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런 엔진이 있습니다.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지 LLM 자체를 계속 개선을 하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사용하면 안 돼요라는 질의를 하시는데 고민해 보셔야 될 게 GPT-3 모델만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1750억 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해서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픈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내부에 제공하고 있는 챗 GPT나 GPT가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결과값을 내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최신 데이터가 또 필요한데 GPT-3 모델만 하더라도 2021년 9월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후 데이터를 질문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 최신 데이터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오픈 AI는 챗GPT 플러그인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 회사와 같이 베타 테스트 버전을 내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해야 돼서 뭔가 숙소를 예약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숙소가 남아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GI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얘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추론을 하고 해서 필요한 결과값을 내주는, 실제로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레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고요. 깃허브에 보면은 이제 트렌딩 쪽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계속 핫한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 GPT라는 겁니다. 오토 GPT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6주째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별을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자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핫한 서비스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오픈 AI의 GPT 모델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을 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 API를 활용하거나 또는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우징으로 자동으로 이제 검색해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인터넷에서 관련된 기술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메모리로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롭게 생성해야 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음성을 생성하거나 할 때는 앞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연결하는 작업을 보통 세팅을 하고 나면은 배포하시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게 아직 완전히 이제 바로 서비스를 실제로 고객분들도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곧 오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GPT-4 모델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내가 한 3개를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얼룩말 몇 마리 있니?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알아서 이미지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트를 하고 여기는 얼룩말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미지는 한 마리, 총 4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어떤 모델을 직접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풀어낸 결과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형태로 이제 AGI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AGI로 첫걸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핵심에는 사실 오픈 AI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질의를 하면은 그걸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태스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API들이 연결되어져서 사용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오토GPT는 여기에 있는 API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형태로 우리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앞단에 있는 API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낼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오픈 AI,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드는 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른 서비스들과 잘 연계해서 새로운 뭔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이쪽 부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요즘 오픈 AI가 워낙 많은 고객분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타임아웃 걸릴 때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애저 내에서도 똑같이 오픈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좀 다른 느낌이고 동일하게 오픈 AI에서 쓰든 애저 오픈 AI에서 쓰든 동일하게 애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프로덕션까지 올려가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중화 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화할 수 있게끔 3개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인 튜닝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대량의 데이터, 훈련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AI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사실 제일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다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서버 사이드는 다 암호가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애저에서 만약에 오픈 AI를 쓴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뭐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한다거나 재학습을 위해서 뭐 활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애저에서 오픈 AI를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누가 이거 꺼놨구나.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정말 잘 재밌게 들었고요. 그 오토 GP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말 제너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스스로 병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 뇌의 기능 같은 건 유사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어떤 뭐 이미지 분석이든 뭐 영상 분석이든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어떤 형식으로 그 수집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모델들은 계속 그 모델대로 계속 발전이 될 거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모델이 스페시픽하게 딱 정해져 있는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디텍팅 하겠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TTS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비스 같은 경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져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에서 이미 매핑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미리 선택한 그 모델을 기반으로 뭐 TTS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 디텍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그 퓨샷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모델을 쓰면 돼 이렇게 미리 정해주게 되면은 그 모델로 연결해서 API로 이제 프로세싱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GPT 모델 가지고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GPT 모델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해하고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모델들을 이제 API 형태로 연결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사님 그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것 중에 회의를 뭐 늦게 참석하면 그간 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다음번 회의가 있다 잡히면은 그간 메일링했던 내용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썼던 워드나 PPT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요약해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AI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돼서 혹시 MS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 뭐 이런 방식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보안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어떤 식의 보안일지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를 활용할 때 보면은 위험한 단어들이나 위험한 표현들을 좀 활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가지 않게끔 내부적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챗GPT로 넘어가면서 단순하게 그 사용자의 그 휴먼 피드백 기반으로 그냥 강학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레이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사용자가 이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에 대해서 차단하든지 아웃풋에 대해서 차단하든지 그런 것들이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뭐 풀어주는 역할도 내부적으로는 받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데이터에 대한 연계는 마이크로소프트 M3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연결시켜주고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나 그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에 올라가져 있으면은 거기에 폴더나 이름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PPT에다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끌어가지고 PPT 안에다가 이미지를 변형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PPT까지 완성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고객이 사실 동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지 임의로 그렇게 데이터를 막 땡겨서 쓰지는 않습니다. 예.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11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GPT-4도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곧 출시 예정이잖아요. 이때에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그런 플러그인들을 제공할 의향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그 플러그인은 오픈 AI에서 챗 GPT에만 적용이 되는 버전이고요. 현재 GPT-4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프리뷰 버전으로 지금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웨이리스트에 등록이 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활성화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 그게 마켓플레이스가 될지 앱에 있는 그런 앱을 올리는 형태인지 그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그와 유사한 형태로 아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제가 아는 바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만나는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카이스트 스타트업은 총 4개 회사입니다. AI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개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IR 피칭을 들으시면서 기술, 사업, 투자, 뭐 구직 측면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수도권 허브에 연락을 주시면은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R 피칭은 총 10분으로 5분 발표, 5분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인공지능 기반 게임 팬덤 플랫폼을 만드는 드래프티파이의 정용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사업이 되었고요. 게임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제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로벌 게임 팬덤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기업입니다. 자,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드래프티파이의 정윤수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팬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게임 팬덤 서비스 플레이스쿼드를 운영하고 있는 드래프티파이 대표 정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로 이제 박사 졸업을 하고 아까 이제 서민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양리 분야에서 한의학의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한의학 고전들을 다 데이터화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서비스를 접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게임 분야처럼 디지털 데이터가 잘 정리돼서 나오는 분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오버워치 리그라는 글로벌 이제 e스포츠 구단에서 4년간 감독과 이제 데이터 팀장을 맡으면서 게이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해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게임 방송 컨텐츠 분야에서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스트리머들과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잘 이어주고 저는 이제 스트리머들이 컨텐츠 생산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심 있는 이 시장은 게임 방송 콘텐츠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위치나 혹은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방송을 라이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팬덤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이제 400년 정도의 길이의 영상 콘텐츠들이 이 게임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나오고 있게 되고요. 아마 게임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라이브 방송들 많이 보실 텐데 현재 라이브 영상 콘텐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5%가 바로 이 게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하게는 이제 1000만 명 정도의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 즉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스트리머들의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약 12억 명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아마 영상 편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라이브 그냥 편집이 되지 않은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온 게 같은 영상인데요. 왼쪽은 그냥 편집이 전혀 안 된 무편집 영상, 그리고 오른쪽은 재미있는 부분만 딱 컷 편집만 한 그런 편집 영상인데 조회수가 수백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컨텐츠 영상 컨텐츠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긴 영상들을 재미있게 잘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최소 8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편집 비용은 이제 정말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맡긴다면 평균 영상당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레이버러스한 이런 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굉장히 많은 팀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그 광고 영상도 그렇고 뭐 예능 영상도 그렇고 뉴스 영상도 그렇고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잘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잘 요약해서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 방송 컨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영상 컨텐츠랑 구조적으로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영상은 일반 영상 편집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돌렸을 때 나온 결과들과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결과를 좀 비교하는 건데요. 위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가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이런 미션을 성공하면 내가 얼마 후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준 거고 그 미션을 실패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미션을 실패했다, 줬고 실패했다라는 이런 캡셔닝을 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일반 영상 하이라이트 추출기를 돌려보면은 그냥 흰색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게임에서 되게 훌륭한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호응하는, 막 열광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 영상 이제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은 일반 영상들을 돌려보면은 그냥 일반 그 전략 게임 영상이다라는 정도로만 현재 캡셔닝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제 스트리머들이 하이라이트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출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영상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영상은 보통은 이제 시청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없는 반면에 게임 방송 컨텐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오디언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후원 데이터나 웹캠 데이터, 게임 영상 데이터, 혹은 시청자 채팅 데이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파이프라인으로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이해해서 하이라이트를 추출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레이스쿼드라는 이제 게임 팬덤 플랫폼 안에서 스트리머들이 자신의 라이브 방송만 진행을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진행하면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들만 잘 추출해서 온보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이런 스트리머들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현재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데스크탑 버전과 모바일 버전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저랑 이제 고등학교 동기이자 같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전산학과를 졸업한 10년 차 전문 개발자가 같이 코파운딩을 해서 시작한 팀이고요. 저희 나머지 팀원들 역시 다 각자의 전문 분야의 전문성과 게임 분야의 경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 분야의 좀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게임 팬덤에 대한 니즈를 잘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서 지금 뭐 게임 굉장히 한국이 또 글로벌리 또 게임은 강국이니까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캡션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좀 재밌게 막 이렇게 다시고 그러는데 이게 글로벌 마켓에 가서도 그렇게 캡션 같은 거를 또 그 나라에 굉장히 또 그 커스터마이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이 모델을 얼마나 가져가시는 게 쉬운지 글로벌 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어떤
뭐 플랜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 생산 단가를 낮추는 여러 이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영상 자동 하이라이트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이제 캡셔닝 데이터들에 대한 그 언어의 번역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도 다 일단 영어로 다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나 이제 또 번역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문화마다 방송을 볼 때 쓰는 그 뭐라 그럴까 밈이 되게 다 달라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크크크 하면은 이제 웃는 거고 이제 미국도 일본도 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네이밍을 해서 캡셔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익성 모델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시청자가 뭐 서비스 수수료 뭐 20%를 지불하고 또 그 이용하는 그 스트리머가 또 얼마 지불하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익성이 되는 건지. 일단 저희는 이제 이게 시장 자체가 양면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트리머 사이드가 있고 그걸 시청하는 이제 팬덤 사이드가 있는데 이 영상 추출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면 시장 모두에게 이제 그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리머가 이제 라이브 영상 4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추출을 해서 한 10분 정도 내외의 시간 안에 하이라이트를 온보딩을 할 수 있는,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스트리머에게 이제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팬덤들은 이 영상을 보통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라이브 방송을 놓치게 되면은 그걸 보려면은 느린 사람은 한 일주일, 한 달 뒤에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불과 영상이 끝나고 그날 당일에 몇십 분 뒤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드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멤버십 구독 수수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 편집자가 편집하는 거랑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갔다고 보시는지 혹은 시장에서 실제로 그 전문 편집자가 편집한 영상이랑 그 이쪽 모델이 한 거랑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일단 편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기술은 이제 컷 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 쭉 스트리밍 푸티지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를 그냥 컷하는 것. 그 이외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서 가장 시간 소요가 크긴 하지만 영상을 또 재밌게 만드는 요소에는 뭐 예를 들어 자막에 폰트를 어떻게 넣는다든가 혹은 어떤 사운드 이펙트를 넣는다든가 하는 게 이제 그 이후의 작업들인데 그 이후의 작업들은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이제 외부 서비스들을 써서 그냥 스트리머들이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하이라이트 추출만 딱 해주고 거기에서 추가 편집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네, 온라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편집자의 역할은 어떻게 완전히 대체되는 걸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편집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컷 편집 부분은 아마 기존 편집자 분들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전문 편집자한테 맡기게 되면은 그 영상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로 그 편집 부탁을 의뢰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고 재밌는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일단 컷 편집은 된 상태로 재밌는 부분 편집이 된 상태로 거기에 어떤 이펙트를 넣으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재밌게 편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편집자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더 빠르게 생산성 높게 이런 영상 편집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 때 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레서입니다.
레서는 카이스트의 대표적인 학생 대상 창업 경진대 E5라는 게 있습니다. E5의 작년도 우수상 수상팀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 인력이 부족하거나 중소기업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2년도 상반기 카이스트 E5 우승팀 레서이고요. 지금까지 왜 안 불러주시나 싶었다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픈AI나 이런 측면들 때문에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어떻게 잘 살아남고 있는지 또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한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레서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걸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시장 상황을 저희 기업의 인덱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인공지능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빨라지고 도입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인공지능 도입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받은 인공지능 도입 문의만 150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오픈AI의 GPT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 도입 문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건 굉장히 좀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어떤 또 문제들이 있는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3월달에 저희가 인공지능 리포트를 출판을 했고요. 한 1,0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스타트업과 실제로 인공지능을 도입 하시려는 그런 대기업 관계자가 한 65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 변화의 방향이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오픈AI의 GPT-4 이외에 다른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인공지능들에 대한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해야 될지 그리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파고 들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외중역으로 인한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POC 기간도 되게 불확실한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일단 되게 좀 터프한 그런 기획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POC 테스트 기간이나 높은 도입 비용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에 적용할지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창업한 지 약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30개 이상 기업 사례들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부터 데모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 데모도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POC 과정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부러질 것 같다, 뭔가 이상하게 갈 것 같다 이런 걱정 없이 미리 검증해보고 인공지능 도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이에요. 저희가 스타트업에서 받는 비용 구조, 대기업에서 받는 비용 구조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월에 100만 원 정도로 인공지능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빠르다는데 얼마나 빠르냐면 저희가 첫 미팅 이후에 3일에서 7일 정도면 저희가 POC 데모 인공지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 도입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 현재까지 한 50가지 정도 인공지능을 저희가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데모로 써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테스트하고 그냥 마음에 드시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자사의 데이터를 올려서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최적화한다거나 어떤 보안 이슈가 실제로 대기업에서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뭔가 데이터가 올리기 무섭다라던가 이러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미들웨어로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개의 기업을 받았고 저희가 한 150개의 딜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케일업을 빠르게 준비하는데 결과적으로 레서를 왜 선택하셨고 다른 기업에게 왜 레서를 추천하고 싶냐라고 저희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답변들을 얻어왔어요. 근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른 POC 진행 부분에서 굉장하게 매력도를 느끼시고 저희가 아침에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 벌써 데모가 나가서 지금 계약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딜들을 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들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E5에 제가 참가하면서 사실 거의 첫 매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작년 22년도 상반기니까 한 6월 정도인 거죠. 그때부터 한 20개에서 30건 정도 도입 문의를 받았었고 저희가 23년 3월까지만 해도 그 작년에 뭔가 월 평균
어떤 들어왔던 그런 리드 건수의 한 500% 정도, 5배인 거죠. 그 정도로 늘었다가 저희가 4월에 결국 약간 피크가 쳐서 한 150건 정도의 도입 문의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도 스타트업들이 먼저 찾는 기업이 되기도 했지만 대기업과 중기업에서도 저희를 많이 찾고 계세요. 실제로 되게 뭐 금융그룹부터 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광고 플랫폼 쪽에 대해서도 뭔가 대부분은 사실 오픈 AI GPT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샤오미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삼성, LG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 투자를 좀 마무리를 이제 거의 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좀 리드 투자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저희 팀이 왜 매력적인 것 같냐고 좀 여쭤봤어요. 저희가 E5를 참가할 때 사실 참가할 때만 해도 당시에 저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이 뭔가 3D 데이터를 뭔가 되게 빨리 라벨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대회에서 뭔가 계속 참가하는 과정에서 뭐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뭔가 AI를 뭔가 쉽게 도입하게 해주자 이런 미션을 결과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피벗을 10번 넘게 했지만 또 다시 오픈 AI 덕분에 피벗을 또 10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팀인 것 같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 이게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는데 과연 1년 뒤에도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팀이 무엇일까라고 해봤을 때 레서가 뭐 가장 제일 잘 살아남을 것 같고 제일 잘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사실 4명이서 나온 스타트업인데 결과 지금 8명까지 늘었고요. 뭐 한국신용데이터나 한국에서 1위 데이터 구축업체인 크라우드웍스에서 CTO님도 실제로 오셨었고 또 굉장히 많은 핵심 인력, 좋은 핵심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지금 미션은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저희가 있는 시장에 대한 검증은 저희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4월 동안에 150건이 들어왔고 그 리드들을 이제 잘 쳐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잘 설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목표이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어떤 가설 검증을 뭐 빠르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스케일업 단계를 밟지 않고 어떤 것들이 기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줄 팀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찍어보시면 저희 3월 그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링크드인에서도 뭐 되게 포상을 많이 뭐 되게 뭐 걸작이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뭐 이슈가 좀 많이 됐던 리포트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이 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GPT 이외에 뭐 이미지 분야나 뭐 동영상 분야 이런 곳에서 어떤 AI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와들 역시 E5 출신입니다. 2018년도 E5 특별상 수상팀이고요.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를 커머스에 도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들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기반 커머스 플랫폼, 지금은 상품을 탐색하고 추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시오라는 플랫폼 만들고 있는 와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E5에는 2018년도에 출전했던 팀인데요. 지난 이제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생성형 AI 연구를 해왔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 온라인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베리어 프리 쇼핑 플랫폼인 소리마켓을 지난 3년 동안 계속 개발하고 운영을 해왔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쇼핑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에 저희가 2021년에 찾은 답은 오프라인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듯 모든 걸 대화형으로 바꿔보자라는 시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 형태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이런 커머스 쇼핑을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이 계속 2년 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이 지금은 생성형 AI의 그런 대화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화형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주제가 AGI인 만큼 베리어 프리의 측면보다는 조금 더 이런 생성형 AI를 저희가 어떻게 커머스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제너레이티브 AI 거대한 물결이 지금 오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 혁명인지 지금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커머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벌티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2010년부터 한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변화는 이제 쿠팡 뭐 그리고 티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SNS를 이제 중심으로 한 소셜 커머스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 신선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키가 됐던 즉 최저가 경쟁과 물류의 혁신으로 대표됐던 이런 혁신들이 일어났던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커머스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로 가격, 그리고 배송,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용자가 상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라고 세 가지 요소를 꼽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난 10년 사이에 이 온라인 쇼핑에서 어떻게 상품을 검색하고 탐색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복잡한 정렬이나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그 생성형 AI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사용자가 상품을 어떻게 찾고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대별로 조금씩 이 제너러티브 AI를 어떻게 쓰고 왜 필요한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선은 조금 더 이제 이 디지털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조금 더 지금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대를 보면 지금의 온라인 쇼핑몰을 충분히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점점 많은 쇼핑몰들 그리고 상품의 검색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단한 뭐 양말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하나를 사는데도 계속해서 수많은 쇼핑몰들을 찾아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더 싼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택의 불안과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쇼핑 스트레스라는 아예 단어가 새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니어나 또는 장애인과 같이 온라인 쇼핑 자체를 이용하기가 어려워하는 굉장히 큰 진입장벽을 느끼는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대화형을 통해서 굳이 내가 어떤 생각보다 온라인 쇼핑몰 그 UI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검색부터 뭐 회원가입, 뭐 장바구니 결제, 쿠폰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굉장히 종합적인 플랫폼인데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마치 오프라인에서 점원과 대화하면서 쇼핑하듯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커머스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기존에는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쇼핑몰이 아닌 플랫폼에서 많은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쇼핑몰에 들어와서 검색하고 구매를 했다면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는 정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추천을 받는 단계부터 전부 결제까지 하나의 대화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지금 쇼핑몰에서는 어떤 키워드 또는 필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개인화 추천 또는 뭐 개인화 맞춤형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사용자가 어떤 동기로 구매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지, 또는 첫 번째로 추천된 상품을 그냥 사지 않고 넘겼다면 왜 그걸 안 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어려운 반면에 대화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왜 구매를 했는지, 왜 구매하지 않는지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개인화 맞춤형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개발하게 된 제너레이티브 AI 기반의 상품 탐색 및 추천 플랫폼 아시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LLM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커머스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커머스에 대한 이제 인텐션을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엔진들이나 혹은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를 통해서 초기 유저들을 선점하고 저희만의 독점적인 데이터들을 학습한 것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고도화 나가는 이런 파이프라인 사이클을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버전이 출시된 지가 3주 정도 됐는데요. 3주 사이에 약 10,000개 정도의 상품을 실제로 개인화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튜닝 데이터의 규모도 매주 격주마다 3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런 정도로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거의 매주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어떤 상황이나 구매 동기에 맞추어서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 그리고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쌓아나가고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최근 어떤 근황 소개해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Q&A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챗 GPT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좀 서비스 이렇게 플러그인과 연동되는 앱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쿠팡이나 컬리 같은 서비스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LLM을 통해서 이제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좀 질문형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두 가지 크게 보고 있는 점은 저희의 이제 포지셔닝은 저희가 직접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여러 쇼핑몰들의 어떤 상품을 비교해주고 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지금의 다나와와 같은 좀 포지션을 저희가 취하고 거기가 저희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점은 여러 가지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예시들을 보면은 결국 생성형 AI라는 거는 어떤 없는 어떤 문장, 새로운 문장과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쇼핑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점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과 내가 요청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매칭해 줄 수 있는가, 홀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커머스에 최적화한 기술들을 내재화하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 기업으로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광고가 붙나요? 아니면 뭐 매칭을 해주면 그 커머스 사이트한테 이제 좀 수수료를 받는지.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저희 제휴 단계들이 있고 제휴 단계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붙는 경우가 있고 뭐 광고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대략적인 두루뭉술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과 이어주는 그런 광고라든지 혹은 이제 직접 저희 서비스 안에서 이제 결제가 지금 이제 도입 준비가 되고 있는데 뭐 바로 결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구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다각화해서 도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PPT가 사라졌네요.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용자가 기존에는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혹은 머릿속에서 하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왜 구매하려고 하는지 혹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추천이 됐는데 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사용자의 구매 동기 그리고 구매하지 않은 비구매 동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이것들을 이제 판매자에게 또는 쇼핑몰에게 이제 이런 트렌드 리포트 또는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를 리포트 형태로 계속해서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하실 때 2018년 선정 기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2018년도 봄학기 E5에 출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제 기간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과거 앞에 2년은 말고 21, 22년도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첫 서비스 런칭을 2020년 7월에 했으니까 사실상 1년이 이제 전체로 돌아간 건 21년도, 22년도일 텐데요. 이제 2021년도, 22년도 매출은 한 2억 원 정도가 되고 이제 그 매출은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이 제너레이티브 AI의 쇼핑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저희가 이제 소리마켓이라는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베리어 프리 쇼핑몰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그럼 현재 이 아이템으로의 매출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가고 세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이 레서는 원래 소셜 벤처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이 부분만 소개하다 보다 이제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났는데 원래 그 소셜 벤처로 사업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뭐 이제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이만하도록 하고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저희 이번에 4개 팀 중에서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젊은 B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번역을 활용하여 웹소설 해외 연재 플랫폼을 만드는 포켓페이지의 이승우 대표님입니다. 웹소설이란 건 상당히 오십시오. 그 재밌는 그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4개 팀 중에서 가장 젊은 B 지금 현재 E5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보시고 그 좀 나중에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켓페이지 대표 이승우입니다. 오늘 되게 또 특별한 날인데요. 기술 세미나 하셨던 서민준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또 학생이 같이 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번역하는 웹소설 번역 연재 플랫폼 포켓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 유명한 두 작품이 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이들과 나온 야마 레벨업입니다. 하나는 드라마, 하나는 웹툰인데요. 이 두 개 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IP라고 하면은 웹툰이 가장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이버 상위 웹툰 45개 중에 16작품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3분의 1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보면은 글로벌 이용자 중 77%가 해외 독자입니다. 이게 강력한 IP는 원작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해리포터가 그랬고 마블 코믹스가 그렇습니다. 웹툰 역시 글로벌에서 굉장히 강력한 IP를 끌려면 결국 원작인 웹소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더 많은 유저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웹소설 시장 규모인데요. 한국만 해도 웹툰 시장의 2분의 1, 그러니까 1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훨씬 큰 시장이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웹소설이 10년 사이에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웹소설이 텍스트 컨텐츠다 보니까 작품 수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책 기준으로 했을 때 짧으면 4권, 길게는 60권이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 비용이 너무 비싼 문제가 있고요. 웹소설에 대한 전문적인 번역가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번역해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결책은 번역 AI 모델입니다. 저희는 웹소설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웹소설에 특화된 번역 기술을 번역을 제공하고 여기서 부족한 번역 퀄리티를 원어민 독자 검수 프로세스로 퀄리티를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번역 과정 대비 3분의 1 비용으로 4배 빠르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독자들 대상으로 2주 동안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존 팬 번역 대비 저희의 초벌 번역, 그러니까 검수 없이 모델로만 돌린 퀄리티가 만족도가 더 높았고요. 기존 대비 12배로 1시간당 6타를 번역 그리고 검수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역시 기존 번역 단가 대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좀 해외 웹소설 연재 플랫폼의 상황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가 2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텐센트 기업과 이제 팬 번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팬 번역이 가장 많은 독자들이 이용하는데요. 400개의 독자적인 번역 블로그가 2개, 3개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고 이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노블 업데이트라는 곳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유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품 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의 차별적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많은 작품 수와 빠른 연재 속도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웹노블과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웹노블 같은 경우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유일하게 여기서 초벌 번역 AI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와의 차별점이 뭐냐고 했을 때 텐센트는 중국 웹소설을 번역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국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은 완결 작품을 싸게 그리고 빠르게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편당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많은 작품을 2배 빠르게 연재를 하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유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15화와 또 기다리면 매일 2화의 작품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구독을 했을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한국 웹소설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모든 문학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랍에도 그 나라의 독자적인 문학 작품이 있고 또 스페인에도 독자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번역의 문제를 통해서 각 나라의 작품이 발굴되고 그게 세상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경쟁, 그리고 아직 그 작품을 알지 못했던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그리고 VR 시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콘텐츠 중에서 웹소설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가공하기 쉬운 텍스트 형태로 제공된다는 건데요. 저희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분명히 그 가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상 인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간 같아지지만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다루는 건데요. 이러한 가상 인간이 웹소설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웹소설 텍스트에서 그런 인물들의 성격, 관계도 묘사들을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정말 인간 같지만 인간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가상 인간들을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렇게 다 카이스트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희는 AGI라는 굉장히 거대한 거인 위에서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저희가 10년 차 이상의 웹소설 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웹소설을 시작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서 그런 가상 AI를 제공하는 그거를 저희의 핵심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켓 페이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E5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카이스트 대전 창업지원센터 바로 앞에서 열심히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대견스럽습니다. 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웹소설이랑 웹툰이랑 이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지금 웹소설 번역을 중심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웹툰은 안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번역과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웹소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번역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웹툰은 이미지가 메인이고 그 중에서 한화에 400 단어 정도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으로 충분히 지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반면에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모든 콘텐츠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작품당 10만 문장 이상의 데이터를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유고 그래서 현재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작품 아니면 두 작품밖에 새롭게 번역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역 기술이 도입될 수 없는 분야이고 또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등장인물과 또 장르마다 고유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판타지면 판타지, 아니면 뭐 현대물이면 현대물, 이런 저희는 장르마다의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또 작품별만의 데이터를 더 최적화해서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예,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픈 AI 챗 GPT 굉장히 뜨거운 주제로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행사를 마치기 전에 홍보를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에 저희 카이스트 창업지원센터가 넥스트라이즈 행사 코엑스에서 하죠. 6월 2일 날 전일 오전 오후 장소를 빌려서 KSTP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와 방금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던 E5 데모데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저희 카이스트 창업 경진대 올해 결과 상반기 결과가 궁금하시다면은 6월 2일 날 넥스트라이즈 행사 때 이제 참가를 하셔가지고 저희 행사장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우승팀이 선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플라자 제2회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지원센터장 전은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